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한무제, 중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다. 재밌는 것은 제가 이게 서점에 가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되게 재밌어 보였고요. 그 저자가 요시카와 고지로라는 일본 학자입니다. 그 되게 오래전에 교토 대학 교수였고요. 보니까 1900년경에 태어나셔서 중국에 직접 유학 가셔서 아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토 대학에 중국 쪽 관련 교수가 되신 분이고, 뭐 당연히 1900년도에 태어나셔서 1900년쯤 태어나셨기 때문에 1980년에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네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역시 제가 같은 학자로서 이 책을 보니까 첫 번째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정말 뭐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참 일반인도 알기 쉽게 상당히 잘 풀어서 쓰신 그런 문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책이 이분이 몇 개 더 있다는데 앞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무제라고 잘 아시는, 들어는 보셨죠? 저도 왜 한무제를 하냐? 한무제는 들어는 봤습니다. 장건이라는 사람이 서역을 이렇게 가갖고 조사를 했고, 또 흉노적을 막 싸우고, 사마천이 이제 그 사기라는 유명한 역사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한무제 때 썼고, 그 사마천을 궁형에 처한 사람도 또 한무제고, 그래서 한무제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사실 한무제는 저는 잘 많이 들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무제의 배경을 알아야겠죠? 오래전입니다. 그 뭐 2000년도 더 전이고요. 그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라고 이렇게 막 분열이 돼서 이때 이제 뭐 공자, 맹자 뭐 다 나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중국이 막 갈라져 있었는데, 사실 여기 갈라져 있었다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게 중국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즉, 중국이 지금 유럽처럼 뭐 프랑스, 영국, 무슨 독일 있는 것처럼 그냥 여러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번도 같은 나라가 돼보지 않고, 그런 춘추 전국 시대에, 춘추 시대에는 무슨 5패 큰 나라가 5개다, 전국 시대는 큰 나라가 7개, 칠웅이다 해갖고, 하여튼 중국이 몇십 개 나라로 갈라져 있었고, 큰 나라만 쳐도 5개, 7개 막 이런 시기였는데, 진시황이, 그 유명한 진시황이 최초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진시황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요. 통일한 다음에 당연히 북쪽에서 흉노가 이제 쳐들어올 테니까 만리장성도 쌓고 했는데, 진시황이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남북 전쟁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이게 그 당시는 중국의 무슨 초나라 사람, 연나라 사람, 조나라 사람이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나,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겪는 것처럼 진시황의 진나라에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같은 나라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마자 독립운동이 사실 일어난 거고요. 그 독립운동을 이끌던 항우와 유방이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독립운동했으니까 다 너희 나라 나눠 가져라 라고 했지만, 또 여기서 갈등이 생겨서 다시 항우편 유방편 나눠서 전투를 벌였고, 잘 아시다시피 유방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진시황이 통일하고 이거 식민지라고 생각해서 막 싸웠던 나라들이 다시 또 싸우기 시작해서 결국 유방이 승리해서 다시 한번 재통일을 하고, 유방은 한나라의 고조가 됩니다.
그리고 유방이 어쨌든 뭐 머리가 좋든지, 또 하나는 이제 진시황의 행위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사람들이 이거를 식민지 통치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진시황은 자치권을 안 줬는데 이렇게 다 자치권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식민지 시대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이걸 뭐 조선 사람을 시킨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사람들이 반발 안 하고, 그래 우리는 한 나라 밑에 있지만 뭐 그 자유로운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임기를 끝낸 다음에 유방의 아들 문제, 그리고 문제의 아들 경제, 이렇게 3대 동안 조심조심해서 한 나라를, 백성을 잘 다스리고 만족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왜? 이게 진시황 때 한번 싸워서 통일했죠. 항우와 유방이 싸웠죠. 그래서 뭐 온 나라가 전쟁터가 돼서 피폐됐는데, 그거를 백성 위주의 정책을 잘 펴서 유방, 그리고 그 한고조 유방, 문제, 경제, 이 세 명이 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 경제의 아들이 무제인 거죠. 그래서 그 한 나라를 세웠지만 처음 유방인 고조, 그 다음에 문제, 경제, 이렇게 무제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 약한 한 나라, 다시 통일된 한 나라에 불만 있는 여러 예전의 국가들을 잘 어우르면서 경제 발전시키고 아주 조심조심하게 살아서, 무제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는 한 나라가 어마무시하게 강한 나라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제 아버지인 경제는 그 본처인 왕비에게서는 한 명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요. 첩들에게만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의 첩의 아들들 중에 누가 왕자가 될까라고 했는데, 그때 중요한 사람이 경제의 여동생인 장공주였다고 합니다. 왜? 그 왕이 있으면요, 왕의 남자 형제들은 이 왕위를 노릴까봐 다 먼 데로 보내고 아주 길을 못 펴게 막 감독을 하고, 조금만 죄를 지으면 죽이고 했는데, 뭐 딸들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여자 형제들은 마음대로 황제인 자기 오빠를 와서 보고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도 남자 형제들과는 친하지 않고 자기 여동생인 장공주와 친했는데, 이 장공주의 딸과 무제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뭐 사촌길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모의 딸하고 결혼하는 건데, 뭐 공주는 자기가 이제 지금 오빠가 황제라서 그 세력이 있지만, 오빠가 죽으면 사실 자기도 힘이 없어지는데, 자기 딸과 결혼할 조카를 황태자가 황제로 세우면 좋기 때문에 7세에 무제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황태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버지 경제가 죽어서 16세에 즉위했고요. 즉위한 이후에는 어리기도 했지만 그 자기 고모 장공주 외에 자기 할머니 두태후가 실제로 정치를 했고, 자기는 할머니 두태후는 이제 문제의 그 경제의 아버지인 문제의 황비죠. 근데 22세에 할머니가 사망하면서 이제 무제가 비로소 자기의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유학을 고리타분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당시는 유학이 젊은 세대들의 너무 그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한 무제의 할머니인 두태우, 뭐 고모인 장공주는 이거 싫어했고요. 그 유방과 유제의 할아버지 문제, 아버지 경제도 다 유학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그래서 실용적인 전쟁터에서 막 항우와 싸우고 나라를 부강하게 경제 정책을 펴고 하는, 우리도 요새 그렇게 생각하면 유학이 조금 뭐 현대사에 안 맞다고 생각하죠. 현대사라는 건 뭐냐? 실용성을 중시하잖아요. 대의 명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옳다 그르다 보다는 돈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데, 유방이 항우랑 싸워서 중국을 통일할 때는
이게 옳고 그른 걸 따졌겠습니까?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서 실용적으로 됐기 때문에 맨날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유학자들을 너희들은 좀 현실을 모르고 동떨어진 애들이야 라고 좀 홀대를 했는데, 무제가 야 이제 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제 실용적인 거 이런 건 너무 구차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야지. 근데 유학자들이랑 얘기해 보면 유학자들은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게 황제가 이렇게 훌륭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무제가 앞으로 중국은 유학을 이제 그 나라의 그 학문으로 삼겠다라고 선언하고 유학을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다 관료를 시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왕 한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나? 한 가지는 무제가 정말 카리스마가 있었고요. 또 무제가 이상하게 그 정말 장수를 해서 그 16살에 그 황제가 됐죠. 55년을 황제를 했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그 71세까지 황제를 한 거예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세 황제가 된 사람이 71세까지 살면서 55년 동안 유학 공부한 사람만이 계속 벼슬을 할 수 있게 하니까 이 55년 동안 세운 전통 때문에 그 다음에 유학이 중국을 이끄는 학문적 사상이 됐다고 합니다. 뭐 이거 자체로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항우, 유방, 진시황은 막 전쟁에 나가서 이겼기 때문에 유명한데 무제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유학이라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학문을 자기 입맛에 맞는다고 선택해서 이것으로 앞으로 중국을 다스리겠다. 유학을 한 사람만 내가 앞으로 관료로 쓰겠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55년을 이거를 살면서 계속 이끌어 나가니까 중국 전체가 유학의 국가가 됐다는 거죠. 이게 장점은 뭐냐? 교양을 갖추고 문학을 이해하는 지식인들이 정치해야 된다. 즉, 뭐 이런 숫자 잘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기술은 있지만 나라를 맡을 만한 인품이 안 되기 때문에 교양과 인품을 갖춘 사람을 난 중시하겠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와 천거에 의한 근데 이게 한 가지 또 효과가 있었을 것 같은 건요. 그때까지 귀족 세력이 있었는데 항상 어떤 새로운 사상, 즉 그때까지 한 나라를 세운 세력들은 유학을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저 지방에 있는 가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한 나라 세울 때 큰 공을 세운 분이래더라 이렇게 해서 벼슬을 줬는데, 이제는 무제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유학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봐서 또는 그렇게 해서 천거해서 인재를 등용해서 공소농 장탕같이 당시 이제 국무총리죠. 승상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아주 그냥 지방에 아주 못 살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들을 이렇게 능력 위주로 선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유학 자체도 중요했다고 보지만 유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능력 있는 백 없고 그 돈 없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그것도 놀라워요. 갑자기 발탁해서 바로 승상을 시킵니다. 막 밑에부터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카리스마와 그 무제의 실행력으로 한번 한다고 그러면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귀족 다 제치고 제일 높은 관직을 주는 이런 결단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제 그러면 뭐 다른 것보다 흉노 정벌 대단하죠. 그 사실은 흉노가 너무너무 셌고 그 한나라 초기에 유방이 흉노랑, 그래서 진시황도 흉노가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쌓았고요. 유방은 야 이제 내가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흉노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하다가 마업이라는 곳에서 크게 패해서 하마터면 포로가 될 뻔합니다. 사실 왜 포로가 안 됐냐면 막 약 뇌물 바치고 그 흉노 부인에게 여러 가지 뇌물을 바쳐서 풀려난 거지, 사실은 뇌물 안 바쳤으면 유방이 흉노의 포로가 돼서 한나라가 바로 망할 뻔합니다. 그래서 흉노에 대해서 벌벌벌벌 떨었는데 장건이라는 사람을 무제가 한무제가 서역에 파견을 해서 정사를 알아본 다음에 위총, 곽거병, 나중에는 이광리 등의 장군들을 보내서 흉노를 무찔러 버립니다. 흉노가 차지했던 흉노와 서역 지역을 다 차지하고요.
복건성 광주는 어떠냐? 광주는 지금 홍콩 있는 지방이죠. 복건성은 지금 대만하고 마주보는 지역입니다. 복건성. 이 지역도 당시는 중국 땅이 아니었고 그냥 중국에 조공을 하는 땅이었는데 여기도 쳐들어가서 다 중국 땅으로 만들고 귀주, 지금 버마, 미얀마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귀주라는 곳도 이때 정벌을 해서 차지합니다. 여기 나오지만 다른 이렇게 남쪽이나 서쪽만 간 게 아니고요. 동쪽에 있는 고조선에도 쳐들어와서 고조선의 저희 위만조선이라고 알죠? 위만조선이 망한 것도 한 무제였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천지사방으로 뻗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을 다 정벌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승상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위총과 각거병은 사실 위자부라는 그 한 무제의 애첩의 형제, 조카입니다. 오빠와 조카인데요. 이 위자부는 노비 출신입니다. 노비 출신인데 예쁘고 춤을 잘 춰서 부인으로 맞았고 나중에 왕비까지 됩니다. 근데 이 노비의 그 친척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주 미천한 노비 출신인 거예요. 위자부의 오빠가 위총인데 사실은 위자부의 엄마가 노비라서 한 남자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서 위총의 아빠와 위자부의 아빠도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아주 정말 노비 출신이지만 싸움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의 군대를 맡겨서 흉노를 다 정벌해버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가인제를 등용해서 군사력 증강하고 흉노뿐만 아니라 동쪽의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중국 남쪽의 국경까지 확립했다. 그래서 정말 천지사방으로 이제 뻗어나간 거죠. 뒤에 나오게 제가 설명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또 이 군대가 이렇게 정벌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군량미를 대고하느라고 경제가 상당히 피폐해지는데요. 이 요시카와 교수가 그때 문헌을 읽어보면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좋아했다.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이 있지만 중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구나. 우리가 흉노에서 맨날 깔리고 저 고조선 이런 데도 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했는데 이제 뭐 흉노 빼고는 다 무찔러 버리고 흉노도 멀리 쫓아버리고 정말 우리 한무제가 중국을 이렇게 빛낸다.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새 시진핑이 그전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중국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감히 고개를 못 쳐들고 그냥 우리는 경제를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이제 요새 중국이 상당히 그 강대국이 되니까 요새는 다른 나라하고도 약간 이렇게 대립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죠. 뭐 이런 것이 중국 국민들이나 경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중국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 자긍심 이런 거는 또 높여줘서 시진핑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한무제가 어떤 상황이었나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비슷한 의미에서 일본도 당시 이 요시카와 교수가 교수를 할 때 태평양 전쟁을 벌여갖고 미국하고 싸웠죠. 그때까지 조용히 뭐 미국이나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다가 좀 이제 세력이 세지고 군사력이 세졌다고 서양 나라들하고 이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라 초기에 백성을 시기하고 경제를 회복하던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한 지난 3, 40년 동안의 중국 정책 또는 처음 개항을 해서 1900년 경에 이 일본이 힘을 키우던 시대와 비슷한다면 그래서 힘을 키운 다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뭐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그 광개토 대왕은 정말 왜 그렇게 다른 나라를 막 쳐들어갔을까? 그렇게 나라가 힘이 세지고 부강해지면 다른 나라들 꼼짝 못하게 하고 그 군대를 끌고 아무래도 다른 나라 가면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거기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또 그걸 가면서 많은 돈이 들죠. 그러니까 미국도 한때는 먼로주의라고 해서
우리는 미국만 잘 살지 다른 나라 문제는 개입하지 말자. 왜? 다른 나라에 개입하면 거기 군대를 보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죽는다. 라고 해서 안 가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야, 독일은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독일하고 싸우면서 이제 그 세계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한미군이 와 있는데 뭐 우리는 이제 그걸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미국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유럽을 지키다가 왜 내 아들이 거기서 죽어야 되냐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은 그걸 아주 자랑으로 삼고 전 세계를 평화적으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군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 한무제와 같은 리더는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고 또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대외정보를 막 하고 건설 사업하고 또 봉선이라고 아주 많은 의식을 자기가 황제로서의 의식을 많이 의뢰를 해서 재산 대정을 탕진해 버립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황태자와 불화를 일으켜서 황태자를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대외 진출과 문화 사업이 저 같은 소시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가 하고 생각하지만 또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민족적 자긍심 사실은 또 바꿔 얘기하면 한무제 이런 정책 때문에 그 다음에 중국을 당시에 둘러싸고 있던 흉노와 많은 다른 민족들이 여전히 중국하고 대립은 할지언정 와 중국이 정말 세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죠. 그래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 외로 이렇게 돈도 탕진하고 군대에 끌려간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음에도 당시 백성들에게 한무제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물론 한무제가 이렇게 국력을 많이 소모해서 한무제가 죽고 좀 지나서는 국력이 점점 사실은 한무제가 살아있을 후기부터도 국력이 조금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참 정치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무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너무 평화적인 시기에 무슨 어디랑 큰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한무제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유교 사상을 확립하고 중국이 아시아의 최대 대국이라는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중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즉 중국의 위상과 통치 방법 이런 거를 설립했다는 그래서 여기에 찬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런 것에는 동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